이상주의는 계속되고 있어요. 이상주의는 오늘에도. 우리는 특히 미국의 이상주의를 다뤘는데 도덕적이거나 완벽함을 가지고 이제 국제정치를 보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푸틴이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 푸틴이 저 새끼 나쁜 놈이라서 저래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애초에 누구한테 권리가 있는 거야라든가. 그죠? 도덕적이거나 법률적 관점에서 국제 정치를 보죠. 여러분들이 힘의 관점에서 봤어요. 힘의 관점에서. 여자가 저럴만 하지. 힘이 저렇게 몰렸으니까 뭐 이렇게 본다거나. 아, 독일이 병신같이 구니까 러시아를 그냥 불러들였네. 뭐 이렇게 본다든가. 이렇게 안 봤죠. 옳고 그름으로 보든가 아니면 법적이거나 불법적인 걸로 보지 않았어요. 정치를. 그게 다 이상주의야, 그게. 좀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야수들이 날뛰는 이제 국제 정치를 실행하면 미국의 엘리트들 이야기인데 뭐 시작하는데 끝맺는 게 하나도 없어. 미국의 이상주의가 지금 성했던 지난 20년 동안 손댄 거 중에 끝낸 게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IS 퇴치는 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한국 전쟁만 해도 하다 말았고, 그죠? 하다 보면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어디고 우리는 누군가, 베트남 전쟁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이런 해서 내부 분란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바로 이상주의를 시작했다가 그 이상주의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게 아주 대표적인 게 베트남 전쟁이죠. 이상주의가 주도했던 지난 70년 동안에 미국은 손대는 것마다 실패했고, 현명했던 현실주의적 리더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복구하고 또 물러나고 복구하고 물러났던 사례들로 제가 이렇게 내러티브를 짰죠. 이상적인 리더들이 했을 때는 다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부르기가 좀 그런 게, 미국은 도덕을 추구하는 제국이야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너무 실패를 많이 해서 그래.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패권을 잡고 있는 그런 미국의 시대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도 지난 5회를 통해서 느꼈겠지만, 미국이 이렇게 만능이 아니구나. 되게 코너에 몰렸고, 그러다가 기사회생으로 이렇게 다시 주도권을 잡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특히 미국 사람들은 미국은 예외적이라고 그러죠. 도덕을 추구하니까. 근데 사실은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부르기가 저도 미국을 제국주의의 범주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미국이 도덕적인 이상을 추구했다기보다는 그 이상주의 때문에 제대로 뭘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 피값으로 점령한 게 일본의 오키나와잖아요. 그죠? 자기가 피값으로 해병대들이 죽으면 점령했던 오키나와 시민들한테 투표를 붙여가지고 일본으로 귀속되는 선택을 해주고, 자기네가 거기에서 이제 군사기지를 얻어 쓰다가 그 주변에서 막 민원 들어오니까 옮길게, 사건 있어, 어쨌건 옮길게 했는데 오키나와 지방정부는 그것 때문에 막 선거가 여러 번 있었고, 그거 결사 반대하는 그 지방정부가 계속 당선이 되는 거고, 도쿄의 중앙정부는 그걸 즐기는 거지. 그래도 우리가 미국하고 잘 지내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파들이 한국하고 일본에 있는 미국은 되게 중요하다. 동북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 이런 동맹파들이 내 코너에 몰리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에 유세를 하고 다닐 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언론에서는 트럼프 그냥 찻잔 속의 바람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연설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 연설을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한 3번에 1번 정도 얘기하고 독일하고 일본 얘기 꼭 하지. 왜냐하면 독일하고 일본에 대해서 미국은 자기네가 전쟁에서 이겼던 패전시킨 나라인데 잘 살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중한테 얘기하기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오키나와 기지 문제를 10년 동안 미국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일본이 그렇게 하니까 미국이 빡 돌았죠.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당선인 시절에 제일 먼저 버선발로 달려가서 자존심 다 버리고 트럼프를 만나러 간 사람이 바로 아베 수상이. 보통 제국주의라면 이렇게 안 하지. 내가 피값을 점령한 거, 이거 내 점령지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올해 원주민을 몰아내겠지. 야, 나가, 원주민. 미국의 이상주의가 이제 판을 벌여놓으면 유럽 애들이, 이제 오늘 유럽 얘기를 할 건데, 이 유럽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근대사를 공부해보면 모든 좋은 것과 모든 나쁜 것들의 기원이 바로 유럽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이건 수사죠, 수사. 어떻게 모든이겠어. 그러나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과 너무나 많은 나쁜 것들의 기원이 바로 유럽이에요. 지금도 유럽은 전 세계라는 어떤 그런 지구 공동체라는 말을 안 쓰지만, 우리가 지금 지구 공동체라면 거기서 유럽은 어떤 독특한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피니언 리더들이야, 유럽. 그러니까 미국이 판을 깔면 힘의 정치니까, 국제 정치 힘의 정치거든요.
판을 깔면 거기서 꼭 노는 애들이 유럽 애들이야. 그러다 이번에 큰일 났죠. 이제 혼났죠. 네, 러시아 때문에 힘의 멋을 보여준 거지, 푸틴이. ICTY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IC 국제형사재판소. 이게 전신이라고 거의 볼 수 있는데 유고슬라비아에서 그 학살이 일어나니까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국제형사재판소를 만들어 1990년도에 끔찍한 범죄를 특히 학살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국내법으로다가 처리되지 않는 어떤 그런 반인류 범죄를 다루는 그런 재판소를 만들어 미국이 주도한 거지 뭐. 그럼 거기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앉으면 안 되니까 이제 뭐 캐나다, 뭐 유럽 이런 애들이 가서 앉은 거야. 현실주의 국제정치 쪽에서는 이게 완전 코미디거든. 근데 이거 이상주의자들은 굉장히 진지한 거야. 여러분들도 아마 이럴 거야. 아, 국제정치라는 게 법에 의해서 지배되면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독도가 누구 땅이냐 이러면 이게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어떤 그 기준에 맞고 안 맞고의 3단 논법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나이브한 생각을 하죠. 미국이 한때 전 세계를 거의 막 이제 미국을 도전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미국이 이상주의가 이제 마음껏 한 게 이제 바로 이런 거야. 원래 미국은 기회만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 유엔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거의 산물이었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그 코소보를 폭격했잖아. 코소보를 나토가. 미국이 빠진 유럽이 아무것도 해결을 못하는 거야. 유럽의 뒷마당인데 발칸반도는. 그리스 있는 그 동네가 되게 복잡해요. 인종이. 그 옛날에 거기가 터키의 한 영역이었거든. 유럽의 한복판이지만 터키로 땅으로다가 300년인가 400년이 있었어. 근데 거기는 로마의 귀족 자제들을 유학 보낸 게 바로 그 아드리에를 지나서 그리스로 유학을 보냈거든. 그러니까 힘은 로마나 갖고 있었지만 그 당시 유럽이었던 거야, 그리스가. 지금 미국에도 뭐 유럽, 영국에 가서 공부하잖아요. 로즈 장학생 이런 거 받고. 그런 유럽의 한복판이지만 이슬람이 한동안 장악했었고 최근까지도. 거기서 이제 아주 되게 복잡한데 그래서 학살이 일어나니까 폭격을 했단 말이지. 그 유럽이 해결을 못하니까 사실상 미국이 한 거지. 나토의 옷을 입고. 근데 국제형사재판소 이거 처리하라 그랬더니 여기 검사가 누구를 기소하려고 했냐면 나토 사령관을 기소하려고 이게 정치가들이 다 어이가 없는 거야. 폭격하는 와중에 인권을 침해했다 이거지. 판을 만들어 놨더니 힘을 그렇게 쓰는 거지. 국제적인 일을 외계인이거나 아니면 신적인 존재한테 맡기지 않고 인간들끼리 어떤 그런 합리성에서 만들어진 국제적인 어떤 사법재판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바로 이렇게 판을 만들어줬더니 나토 사령관을 기소하겠다고 하는 이 아주 극단적인 아주 지고한 선을 추구하는 거잖아. 폭격을 할 때도 그 폭탄에다가 정확한 인텔리전스를 넣어가지고 무고한 사람은 피하고 죄를 진 사람만 죽여야 되는데 죄 짓지 않는 사람도 죽였으니까 너 기소하겠다 이렇게 한 거야. 물론 후임자가 나토 사령부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어서 기소를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이런 판을 깔아놓으면 아주 골 때리는 해프닝을 막 만들어내는 거야. 아주 골 때리는 하여튼 이거. 칠레의 독재자라고 알고 있지만 칠레를 또 발전시키기도 했던 양가적인 존재가 피노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흉악한 독재자라면 권력을 내주지 않았겠지. 뭐 우린 그렇게 또 얘기해. 그 권력을 내줄 수 없을 만큼 몰렸으니까 내줬겠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는 죽을 때까지 했잖아. 근데 권력에서 물러나고 나서 병치로 차 영국에 갔는데 이런 애들이 기소를 하겠다고 그 소환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 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역사의 휴일에 일어났던 거야. 역사의 휴일. 역사의 휴일이라는 게 소련이 망하고 나서 짧게 보면 2001년 9.12 사태까지 좀 길게 보면 중국이 이제 미국에 맞먹겠다고 부상하는 지금까지 전 세계의 여러분과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국제 정치라는 거는 없고 그건 야만적이었던 우리 조상들이 했던 세력균형 정치라는 거는 인류가 똑똑했으면 안 했을 건데 야만적이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인간들이 다 이성이 있고 합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잘 협의해가지고 옳고 그름이 있다. 응? 판별할 수 있다. 국경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많은 인간이 만든 많은 조직 중에 가장 쓸모없는 게 바로 국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성했던 시절이 있었어. 한 20, 30년 동안.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코미디지. 기업도 실존하고 뭐 NGO 같은 것도 실존하는데 오직 국가만이 그거 뭐가 필요하는 건데? 그거 누구 주라고 있는 건데? 뭐 전 지구를 말이야 인위적으로다가 선을 막 그어갖고 말이야 다 갈라놓고 말이야 사람은 다 마음껏 새처럼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국가말로 없어져야 돼 라고 했던 게 전부 이상주의니까 이런 그러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생각에는 이게 이상주의니까 올바른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상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상주의가 바로 이상을 배반하기 때문에 나쁜 거야. 이상주의가 돕고자 하는 그 이상을 배반해. 아니 코소보의 그 살인자들을 폭격 안 했으면 군인들이 폭격 안 했으면 어쩌라고 그러면. 키신저는 이렇게 씁니다. 선출되지 않은 엘리트들이 유엔이건 EU 집행부건 이런 국제조직들은 전부 선출되지 않은 그 엘리트들이 그냥 디글디글거려. 국제 한량들이라고 국제 한량들. 특히 유럽이 그렇죠. 선출되지 않은 엘리트들이 이성을 도구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결국 이성과 정치를 결합한 국가의 주권을 훼손하고 결국 자기 토대를 허물어 무정부 상태로 귀결된다. 이런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국가는 힘을 대변하기도 하고 이성을 대변하기도 해. 그래서 국가라는 틀 자체 안에는 아무리 뭐 후진국가도 있고 좋은 국가도 있지만 어쨌든 국가라는 행위 주체는 이성이라는 것도 갖고 가지만 현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라는 것도 갖고 가는 거야. 힘이라는 걸 없는 것처럼 해버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국제적인 모든 문제를 법이 해결할 수 있다면 법이 해결할 수 있다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그 구단서는 그 의미 없어요. 나가세요 하면 중국이 국제법이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물러나고 이런 세계를 꿈꾸는 거잖아. 이런 세계를. 그러면 전쟁이 없겠지. 영어 표현에서 그 말을 그 카트 앞에 두지 않고 카트를 말 앞에 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런 사고를 하는 거야. 이게. 국제 정치가 세력 균형에 의해 가지고 질서가 세팅이 됐을 때 마치 ATM 머신에 돈을 뽑듯이 그 다음에 법과 도덕이 쓰는 거지. 법과 도덕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전쟁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아무리 법과 도덕을 우리가 다 명징하게 동일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힘의 바탕이 되는 국제 질서가 진공 상태로 들어가거나 현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면 결국 인간은 한 가지 방법밖에는 몰라. 힘으로 해결하는 거야, 힘으로. 그리고 그 가장 강력한 행위 주체자가 바로 국가고. 오염되어 있는 이상주의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사고를 제약하는 건지 사실과 다르다는 걸 좀 깨달아가요. 아직 멀었어. 아직은 내가 이렇게 지난 50 동안 펼쳐놓은 이야기가 좀 아직은 안 될 수도 있어. 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유럽을 봐야 돼. 가장 역사에서 미스테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미스테리라고 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질문들이 있죠. 그 질문 중에 하나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난 거냐. 우리가 비교적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해.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바로 1차 세계대전에 대한 패자부활점 비슷한 거거든. 우리가 쉽게 말하면 1차 세계대전이 미흡한 결론을 냈기 때문에 결국은 1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모든 문제와 또 얹혀지는 몇 가지 문제를 더 얹혀서 한판 일어난 게 바로 2차 세계대전이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은 구별하지 않고 잠깐 그 사이 한 20년 정도의 휴전기간이 있었던 건데 그 휴전기간도 전혀 적이진 않고 이 휴전기간 동안에 국제금융에 관련한 의사결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국제금융에 관한 의사결정이 그 정강기라고 해서 전쟁과 전쟁 사이를 정강기라고 그러는데 그 정강기에 일어나고 이 의사결정에 때문에 바로 2차 세계가 일어났다는 그런 그 경제학적인 특히 케인스의 어떤 인식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거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것도 현상이 바뀔 텐데 이 브레튼 우드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결국은 정강기에 일어났던 그 국제금융의 변화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정강기에 있는 국제금융을 이해하려면 1차 세계 이해해야 돼.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본 거야. 케인스는 그 당시 영국에서 이미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는데 전쟁은 1년 이상 가지 않을 것이다. 1년이 넘어가면 전쟁에 충당할 수 있는 유럽의 유동자산이 바닥나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의견에 토를 달면 막 이 멍청한 놈들이라 막 그랬던 거야. 근데 지가 멍청한 거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도 이런 이야기 엄청 많이 했어 사람들이. 절대 침공 못한다 저거 블러핑이다. 돈도 없고 무기도 없고 일어나면 안 되는 것하고 일어날 수 없는 걸 자꾸 헷갈리는 거야. 일어나면 안 되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 1차 세대전이 얼마나 끔찍한 전쟁이었냐면 이게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다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여기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은 19세기가 행복하지 않았어 전혀.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서 현상적으로 가장 비극적인 시절이 아마 19세기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안 좋았는데 유럽은 아니었단 말이야. 19세기가 황금기였어, 유럽에. 티모시 스나이더라는 사람은 1914년에 1차 대전이 일어났던 해에 살았던 유럽의 성인은 생전에 2번 다시 그 이전의 수준의 문명을 누리지 못해요. 이때 20살이었다면 이 사람은 평생 못 누려. 왜냐하면 유럽이 그 수준을 회복하는데 1960년까지 지나야 되거든. 유럽이 파괴돼. 1차 대전.
20세기 전반부는 19세기보다 낙후된 거야. 미국은 또 아니야. 유럽이 그래. 자, 이런 1차 대전이 왜 일어나냐. 세르비아하고 이 발칸 반도에서 복잡한 암살이 일어났는데 합습 그룹한 거 뭐 오스트리아, 헝가리. 근데 이게 오스트리아, 헝가리하고 독일은 동맹 국가였고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 협력 국가였고 이탈리아는 2차 세계대전에는 이렇게 편을 먹었는데 1차 세계대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프랑스하고 영국이 설득을 해가지고 무솔리니를 설득해가지고 이쪽으로 붙게 해. 그래서 요 지도는 좀 이상한 거야. 1차 세계대전에 이탈리아는 이쪽 편이었어. 근데 어쨌건 원래 이렇게 셋이 한 편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유럽이 이렇게 단순해. 지금보다 훨씬 단순하지 지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 다 여기 있는 거야. 없지. 러시아지.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다음에 러시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독일을 포위하고 있네요. 네. 이런 지정학적인 환경에서 발생했던 것이 1차 세계대전이다. 지정학에서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히틀러는 악마잖아, 그지? 그런데 히틀러가 과연 예외적인 존재냐? 독일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히틀러가 과연 이상한 짓을 했느냐? 이상한 짓을 했어요. 이상한 짓을 했는데 외교적으로 이상한 짓을 했느냐? 아니. 주류 학자들은 아니라고 보고. 히틀러의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군사적으로는 천재였고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영민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야. 강대 국제정치의 비극, 공격적 현실주의자 니어 사이먼 교수는 히틀러가 아니었더라도 1930년도에는 독일이 침략적인 모습을 보였을 거다라고 볼 만큼 유럽의 지정학은 심각한 거예요. 외교적인 측면에서 독일 제국과 나치 독일의 유사성은 독일 제국은 이제 그 빌헬름 2세, 1차에 일으킨 빌헬름 2세 황제예요. 독일 제국과 나치 독일의 유사성은 더욱 돋보인다. 외교적인 측면에서. 히틀러는 같은 지정학적 해석을 공유하고 있었고 국가들의 분쟁에 관한 확실성, 유럽의 패권을 향한 마찬가지 욕망과 논리를 공유하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은 지정학적 분석의 타당성을 더욱 명확히 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나치가 유럽을 전부 통치하는 거를 미국의 이상주의자들이 미국의 그 당시엔 이상주의하고 고립주의가 드셌어요. 국제적인 어떤 게임을 하자라는 쪽은 아직 찌그러져 있었어. 그 고립주의하고 이상주의자들이 그러면 전쟁에 뛰어들자라고 한 이유는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이 국가라는 플레이어는 그렇게 고귀하고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아. 고귀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데 고귀하고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젊은이들을 수백만 명을 전쟁터로 보내진 않아. 다만 이럴 수는 있겠지. 우리의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실일지라도 히틀러는 악마여야 될 필요가 있겠지. 하물며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지? 사실이 아닐지라도 악마가 되어야 되는데 하물며 사실이야.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한번 우리 복습해볼까? 중국의 부상이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이유는 중국이 강해지기 때문이야. 중국이 내가 이렇게 있잖아. 천사들이 만든 나라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우리한테 스트레스가 되는데 하물며 천사도 아닌데다가 코로나 버티려 종신통령 낼라 그래. 그 다음에 주변 이웃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경도야. 그 다음에 영역 엄청나게 넓히려고 그래. 팽창적이야. 뭐 이런 거 등등등 하니까 이제 가는 거야. 미국도 마찬가지야. 히틀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했던 행위는 정말 용서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독일이 유럽을 싹쓸이하는 게 미국이 좌시하면 안 된다는 거 본 거지, 당시. 자, 독일의 지정학은 지금도 똑같지만, 지금 똑같잖아. 똑같은 거 보고 있잖아, 지금. 독일 문제라니까? 이 모든 게 다 지정학적 현상 아니야? 그 가스관은 누가 폭파시켰을까? 가스관의 종착지는 독일이야. 가스관 누가 폭파시켰을까?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 독일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어쩌면. 독일은 좌우에 만만치 않은 러시아하고 프랑스가 버티고 있는데, 양쪽 다 독일이 약하면 독일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세력들인데 이 양쪽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그런 방벽이 없어. 방벽이.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강해져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민족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해 또 뭉치면. 중세 유럽의 역사가 독일을 여러 공국으로 나눠가지고 분할하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세력 균형을 유도했어요. 쟤네들 합치면 골치 아프다. 뭐 이런 거지. 독일의 지도자들은 비스마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늘 힘을 증강시킬 계획을 세워요. 더구나 더 중요한 거는 독일의 동쪽에는 그게 이제 폴란드, 우크라이나인데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가 있어. 거기를 장악하면
독일 국민들을 배부리 먹일 뿐만 아니라 뭔가 그 나름대로 고상한 이상을 추구해 볼 수가 있겠지. 우리나라 지정학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지정학이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 저기 중부 유럽에 비해서는. 그죠? 우리는 그래도 삼면이 바다잖아. 바다를 건너서 힘을 투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나도 높이 평가하는데 일본이 사무라이들이 그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바다를 건너서 힘을 투입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이 현해탄이 넓지 않은 바다라 할지라도. 그건 영국이 늘 유럽의 중앙 정치에서는 벗어나 있었다라는 뜻도 돼요. 얼마 안 돼. 30km거든, 30km? 지금은 밑으로 해저로 이렇게 기차 다니잖아, 그죠? 저기 하나를 못 넘어가지고 유럽의 세력 지정학에서는 영국은 늘 예외예요. 영국은 관망할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국만큼 지정학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지 뭐. 우리가 뭐 나쁘진 않아. 어디에 비해서 독일, 우크라이나 이런 데 있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몽고 지정학. 몽고에 태어났어봐. 그지? 몽고 지정학 어떻게 생각해요? 바다가 하나도 없고 다 중국을 건너오거나 러시아를 건너와야만 돼. 큰 소리를 절대 칠 수가 없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징기스칸이 나타나는 거지. 다 쓸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자기네들이 강해졌을 때는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약하면 막 무슨 짓밟히는 거야? 몽고 생각하면 돼. 독일도 위에 바다가 있지만 뭐 몽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거지. 양쪽에 러시아하고 뭐 러시아의 팽창은 뭐 유명하니까. 독일은 저기서 민족이 단련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유럽은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황제와 왕들의 땅이었어. 이거는 영국의 에드워드 7세, 영국의 윈저궁에서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찍은 거지. 근데 이들이 전부 핏줄이야. 노르웨이, 불가리, 포르투갈, 독일, 그리스, 벨기에가 전부 친척이야. 중요한 건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의 원흉이거든. 이 비렐름 2세. 자기 삼총이 죽어가지고 영국에 간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나라 조선 왕조하고 일본하고 피가 섞였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고종 황제의 엄마가 일본 사람이다. 아빠는 당연히 이씨 왕조일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유럽은. 근데 200년을 놓고 보면 지금 영국 왕실은 독일 피가 더 많아. 비렐름 2세야 빅토리아 여왕. 그러니까 영국 제국을 상징하는 게 저 빅토리아 여왕 시대거든. 19세기. 저분이 혼자서 60년인가 재위를 했나? 60년 좀 넘을 거예요. 첫 번째 딸의 아들이니까 외손주지, 외손주. 이게 비렐름 2세야. 외할머니가 그러니까 영국 여왕이야. 루즈벨트 대통령 2명 있어요, 미국에. 그 2차 세계대전을 전쟁을 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고 그거의 삼촌인 19세기 말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는데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외교 사절로 2차 세계 막아보려고 좀 이렇게 좀 해보려고 가서 비렐름 2세를 만났는데 비렐름 2세가 전 미국의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영국에서 자란 사람이고 내 일부는 영국인이라고 느끼고 나는 영국을 흠모하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제 강조한 거냐면 미국 대통령 안심시킨 거지. 내가 있는 한 독일하고 영국이 전쟁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지. 윈저궁이라는 건 독일에 대한 영국인들의 감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영국의 에드워드 7세, 에드워드 3세도 전부 독일 아버지야. 독일인 아버지니까 그 무슨 독일의 지역명을 딴 이름이 있었는데 그걸 독일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제 국민들의 감정을 생각해서 윈저궁으로 바꾼 거야, 이름. 독일하고 영국은 이렇게 가까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정학을 현실주의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마치 뭐냐면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무역을 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국제적인 기구를 만들면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1차 세전을 지금 경험한 상태에서 보는데 야 이렇게까지 친인척인데 이게 다 아버지가 같거나 할아버지가 같은데 얘네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싸우겠냐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결론은 뭐야? 싸워. 왜? 행위 주체는 얘네들이 아니거든. 국가거든. 국가는 그런 거 없어. 유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몰랐지. 빅토리아 여왕의 엄마가 독일인인 거 몰랐지. 내가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야. 영국 왕실은 끊임없이 그 나치 부역에 대한 음모론이 나와. 실제로 나치가 저렇게까지 그 공공의 적이 되기 전까지 히틀러가 인기 끌었을 때 영국 왕실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하고 소녀였을 때 이렇게 히틀러식으로 경례하는 그런 영국 왕실 사진이 있어. 그런 것들을 막 다 없앴는데 어디서 나와가지고 막 그럴 때 나올 때마다 한번 영국이 확 뒤집어지고 우리 그러니까 뭐 친일파 비슷한 거야. 그 쉽게 말하면 고종 황제가 우리는 여왕을 인정 안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왕이 있었다면 그 여왕의 아빠가 다나카 뭐 이런 것이 성이 다나카.
근데 이제 국민 감정이 이제 너무 안 좋으니까 단아까 뭐 이러다가 이제 가운데 중자 써가지고 이제 중으로 바꾸고 뭐 이런 거지. 그래도 역사를 속일 수는 없죠. 자, 영국은 19세기 황금기를 누리는데 18세기 때부터 영국이 비상을 해요. 사회 전체적으로 영국 내부가 굉장히 그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닦는데, 그 영국하고 미국을 지금 내가 이렇게 겹치면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영국하고 미국이 해양 세력이다 보니까 상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상업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에스파냐나 포르투갈하고 또 달랐던 게 뭐냐면 네덜란드로부터 금융을 배워가지고 금융 상업을 강조하는 나라예요, 영국이. 그런 것들을 이제 18세기에 쭉 잠재를 시키다가 18세기 마지막에 캐나다를 놓고 프랑스하고 UEFA 결승전을 해서 이겨. 그래서 프랑스는 영원히 유럽의 2위가 되고 영국이 이제 1위가 되는 거지. 그 프랑스가 캐나다를 놓고 영국하고 싸워서 진 전쟁을 놓고 우리가 진 거는 총칼로 진 게 아니라 영국 애들이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전시 채권을 사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동원된 돈으로다가 싸우니까 인플레이션 없이 싸워서 이긴 거죠. 프랑스는 그때마다 돈 찍어내가지고 싸우니까 프랑스는 안으로 골병이 듣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대혁명으로 가고 그런 거죠. 영국 제국주의는 깊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에 가장 많은 제국을 갖고 있었던 영국인데, 우리가 이상주의자 생각하는 것만큼 영국의 제국주의가 테러를 했느냐? 뭐 그렇지 않아, 사실은. 왜냐하면 제국주의라는 게 막 흡혈귀인 유럽이 막 뭐 아프리카, 막 동남아시아 막 강한 거 쪽쪽쪽 빨아먹고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그런 면도 있지. 그런 면도 있는데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지. 거꾸로 얘기하자면 영국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기도 해. 이 제국이라는 운영하는데. 동인도 회사, 그러니까 인도에 세운 영국 회사죠. 이걸 담당했던 헤이스팅스가 본국으로 불려와가지고 7년 동안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남들 선처를 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이 이제 영국 내에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동인도 회사의 지배인은 이제 왕실에서 이제 임명을 하죠. 부왕이라 그래, 부왕. 그러면서 실제로 인도가 식민화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영국의 전성기 때도 인도 전부를 다스렸던 건 아니에요. 인도 워낙 넓죠. 하여튼 제국은 운영하는 돈이 많이 든다. 아담 스미스는 이 영국의 제국주의를 그 효율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그 비판적으로 봤죠. 영국은 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기타를 비교해 보면 투자가 엄청나죠, 그죠? 영국이 투자를 했다는 건 뭐냐면 영국은 미국과 달리 수출을 했다는 거죠. 무역 적자를 난 게 아니라 무역 흑자를 냈다는 거죠. 무역 흑자를 내니까 이제 남는 이제 돈으로 이제 해외에다 투자를 했던 거죠. 조지 프리드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페인인들이 저지른 실수는 본국으로 너무나 많은 약탈품을 가져가서 스페인이 정복한 사회는 사회가 붕괴돼. 진짜 이 식민주의 가장 나쁜 모델이 이제 스페인이 한 건데 쪽쪽 빨아먹는 거지. 그래서 그 사회가 시민사회가 붕괴돼 버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식민지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영국은 심적, 투자하지. 그래서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야. 영국이 서쪽으로 가서는 미국을 인도인 줄 알고, 영국이 그렇게 알았던 건 아닌지. 이게 서인도라고 부르죠. 서인도에 가서도 식민을 세우고, 동인도로 가서도 식민을 세우는데, 동인도는 인도가 되고, 서인도는 미국이 됐어. 에? 같은 미국, 영국이 갖고 했는데, 왜 하나는 미국이 되고 하나 인도가 되지? 라는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그 질문이 있어, 실제로. 하여튼 인도가 되고 미국이 됐는데, 영국이 나은 거죠. 근데 영국은 투자를 해. 그래서 시민사회를 망가뜨리질 않죠. 그 대표적인 미국이지. 미국은 시민사회가 완전히 너무나 성해가지고 결국은 모국을 이제 몰아내는 데까지 성장을 한 거죠. 스페인령에도 한 근데 없어요. 너무 쪽쪽 빨아먹어갖고. 대영제국의 전성기는 1차 세대전입니다. 1차 세대전이 영국의 전성기였던 거지. 전성기에서 바로 전쟁을 안 했다면, 영국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제국을 유지했을 거고, 지금 미국한테 저런, 알죠? 그 스웨이즈 사태 이런 얘기 해줬잖아. 그런 치욕을 안 당했을 텐데, 영국이 이랬어, 영국이. 이게 1920년대의 판도. 근데 지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있으면 이게 천재인데 나는 못 느꼈어. 책 읽다가 알았어. 아이씨, 이상했었구나. 근데 뭐 이상하다 느끼지 않았어. 영국 봐봐. 가까운데 하나도 없잖아. 특히 유럽 하나도 없네.
영국은 유럽부터 멀어졌어. 유럽. 영국이 이렇게 오랫동안 제국을 운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입니다. 유럽에는 강대국들이 지배했거든. 똑같지 않아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인 워싱턴이 죽으면서 유언이, 죽으면서 유언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별사였는지 하여튼 절대 유럽의 강대국하고 연결돼가지고 전쟁에 휘말리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했거든. 영국에게 있어서 유럽이 오늘날 미국에게 있어가지고 유라시아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은 스케일이 좀 크지 영국보다. 하여튼 영국 유럽은 그대로 놔뒀잖아요. 여기 지브롤터 하나 요거. 지중해를 들어가는 입구 하나 딱 있는 거지. 영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런 특성을 이해해야 돼. 오프쇼어 밸런스. 영국은 해외인 거야. 유럽에서 보면 해외. 바다 건너잖아, 해외. 해외에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데 세력 균형을 추구하지 점령을 추구하지 않아. 미국이 똑같은 거야, 지금. 미국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쪽에 아프리카가 있고 이쪽에 우리랑 일본 이렇게 있거든. 세력 균형에 관여하지 가서 점령하지 않아. 라고 해, 웬만하면. 근데 이상주의자 때문에 했다가 이제 한 게 이라크 뭐 이런 거야. 한반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국이 유럽을 놔두고 이렇게 하는 그 세계 경영에서는 이렇게 압도적이었어. 면적하고 인구하고 보면 프랑스 2위가 프랑스인데 뭐 이걸 2위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지, 그죠? 영국과 미국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영국과 미국은 굉장히 닮았어. 영국이 낳은 게 바로 미국이라서 그런가. 하여튼 생긴 것도 닮았고, 그죠? 같은 영어를 쓰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1880년까지 전 세계 상품 제조와 무역의 4분의 1을 영국이 담당하는데 영국 본토가 아니라 영국 제국 전부 합쳐서 자기가 점령한 제국 오스트리아, 카나다에 충실하게 투자하는 거야. 충실하게. 가져오는 것보다 투자한 게 더 많아, 사실. 그 영국은 전 세계의 해양을 지켰지, 함정으로. 이렇게. 이게 영국의 함정이 가 있는 거야. 그 당시는 항공모함이 아닌데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있는 거지. 순찰하거나 함정들이 도는데. 되게 비슷하죠, 그죠? 19세기 영국은 세계 무역을 보호합니다. 사실은 이제 다다음부터 이제 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건데, 근본이제를 사수한 나라지, 영국은. 미국하고 그게 달라. 금을 이제 사수한 나라. 근본이제를 사수한 나라예요. 미국에게 베트남전이 있었다면 우리 베트남을 공부했습니다. 영국에게는 보호전쟁이 있었어. 보호전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원주민들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원주민은 흑인이 아니라 놀랍게도 백인이야. 네덜란드의 후예들인데, 그들이 오랫동안 아파테이트를 했던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상류층인데, 오래전에 갔던 농민들이야. 대항해 시대가 여러분 생각보다 길잖아요, 그죠? 500년째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초기에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그걸 원주민이라고 봐야지. 그전에는 흑인이 있지 않았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조선시대 초기에 와가지고 그렇게 했었다면 그게 원주민인 거지. 근데 영국이 최전성기에 보호인들하고 백인이지만 아프리카의 유일한 백인 원주민들하고 싸워가지고 당한 거야, 이거. 이게 영국 시체들이야. 그냥 처참하게 당해, 그냥 처참하게. 보호인들의 게릴라전에 당합니다. 미국의 베트남전하고 굉장히 양태가 비슷했는데 45,000명이 사망을 했고 영국 엄청난 돈을 썼고, 문제는 뭐냐면 인권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영국 내부가 엄청나게 심각해져. 전쟁에는 이겼는데 사실상 모든 걸 다 양보해. 보호인들이 게릴라전을 하니까 남자들이 다 마을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을 가서 게릴라를 하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야. 이 아녀자들하고 아이들 어떡할까? 영국의 양심상 죽일 수는 없고, 방치했더니 계속 게릴라들을 도와줘. 고민하다가 야, 수용소에 넣어라. 그래서 수용소를 대충 만들어 넣었어. 그랬더니 수용소가 무덤이 돼버린 거야. 아프리카잖아. 위생 해가지고 그냥 엄청난 아이들이 죽어. 27,000명의 보호인들이 이 수용소에 사망을 하는데 대부분이 아이들이지. 아이들은 참 약해. 전염병도 돌고 그랬겠죠. 이것 때문에 영국이 막 너무 괴로운 거지. 영국이 자신감을 잃기 시작합니다. 또 작전도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괴멸을 당해. 처칠이라는 인물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처칠이 여기 종군 기자로 가서 이제 잡혀요. 여기는 종군 기자였나? 하여튼 참전을 했나? 잡혀. 근데 그걸 탈출해와. 처칠이 노벨문학상 받은 거 알죠? 처칠이 영국의 수상이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죠? 노벨문학상 받았어, 노벨문학상. 2차 세계대전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책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원래 출신이 뭐였냐면 기자였어. 그래서 자기가 탈출해왔던 걸 써가지고 이제 영웅이 되죠, 영국에서. 그전에도 유명했었는데. 독일이 보호전쟁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미국에게 베트남 전쟁이, 결국 베트남 전쟁에 몰린 게,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가서 졌다,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그런 게 아니야. 베트남전에서
지는 게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재적인 발상이 나오는 거거든. 그 상식을 뛰어넘는 발상. 중국을 우리 편으로 바꾸면서 체스를 바둑으로 바꿔버리자. 뭐 이런 발상이 나와서 결국은 이겼듯이 이게 강대국이 이렇게 러시아가 강대국이죠. 군사적으로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오다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망신을 당하면 저거는 이제 또 깔아앉는 거거든. 왜냐하면 보고 있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러시아가 국경에서 이렇게 눌러놓은 애들이 여러 애들이 있거든. 걔네들이 전부 이거 보다가 어씨 뭐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 그래서 위신이 허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완전히 스타일 국인 거지 영국이. 보호전쟁이 17개월 전에 수단에 옴두루만 전투를 하는 게 있는데 저 맥심 총으로다가 그냥 막 거의 학살을 했지. 상대는 뭐 근데 17개월 전에 저 맥심 총으로다가 학살을 했는데 맥심 총만 있으면 돼 뭐 이랬는데 보호 전투에서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면 그 네덜란드 후예들이 농민들이었는데 영국이 너무 무섭게 여겼어. 우리가 농민하고 싸워서 지겠냐. 근데 걔네들이 맥심 총으로 무장해가지고 게릴라 현지랑 이용해가지고 현지의 지리를 얻어왔던 영국의 장군을 유인해가지고 이렇게 쏴서 갈아엎은 거거든. 이 로스차일드가 이게 음모론 주인공이 될 만한 짓을 해. 이 맥심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페이턴트를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독일 제조업자한테 라이선스를 줘. 그러니까 독일이 맥심 총을 완전 무장을 해, 1908년까지. 그리고 결국은 1차 세전이 참호전쟁도 되면서 엄청나게 죽어가는데 양쪽 전부 기관총으로 막 쏴대니까 고개만 들면 총 맞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이 무시를 딱 당하는 걸 보고 영국도 무적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딱 한 거지, 독일이. 보기에. 도전자한 독일이 보기에. 그래서 쟤네 러시아하고 싸워도 인도를 못 지키겠는데 쟤네 끝났어. 이렇게 이제 독일이 보는 거죠. 게다가 폴케덴이라고 이제 중국이 부상하기 전인 1980년대 이런 글을 썼어요. 세계 역사상 두 이웃 나라의 생산력, 나아가 국력이 한 세대 만에 영국과 독일 사이에서 일어난 것만큼 뒤바뀐 사례가 있는지라고 물었대요. 엄청나게 빠르게 드라마틱하게 이제 독일이 쫓아온 거죠. 1870년도까지 전 유럽의 생산, 본토만 따졌을 때 전 유럽의 생산 GDP의 70%가 영국 거였거든. 압도적이잖아, 그냥. 50% 압도적인데, 한 나라가. 프랑스, 독일 뭐 다 합친 거 뭐 30이고 영국 혼자 70이었는데 불과 몇십 년 안 지나가지고 두세 대 정도 지났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생산하고 소비한 전기를 모두 합쳐도 독일 전력에 못 따라가. 1901년에 1914년까지 18개 노벨상을 독일이 받아요. 독일 사람들이. 영국의 2배고 미국의 4배야. 독일의 과학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죠. 독일과 영국의 GDP가 1860년대부터 1913년까지 보면 이렇게 쭉 독일이 따라 올라와서 1세대 직전에 영국을 앞지르죠. 근데 독일이 앞지르지 못한 게 있어. 영국이 계속 전함수는 우위를 지키죠. 1차 세전이 왜 일어났을까? 독일이 세져서. 그러면 우리 오늘날을 봅시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한다고 왜 하지? 중국이 세져서야. 한국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 이렇게 급격하게 부상하는 거를 시장 넓어지는 이렇게만 보면 안 돼.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지정학의 세계야. 심각한 거야.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드는 역사적 사례가 바로 1차 세계전에 전에 독일과 영국의 사례. 다른 이유 찾을 필요 없다는 거야. 현실주의에서. 이게 설명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함정이 위에 있을 때 함정이 있을 때 게임을 해야 승산이 있는 거야. offshore balancer라고 합니다. 영국을. 아까 봤죠? 우리 영국의 판도 유럽 빼고 갖고 있죠. 유럽에 대해서는 거리를 둡니다. 이걸 위대한 고립이라고 해요. splendid isolation이라고 그러는데 유럽에 대해서 영국은 the balance wheel이야. 그러니까 균형의 바퀴야. 영국은 법으로까지 만듭니다. 1889년에. 영국은 해양 세력이니까 해군에 엄청나게 집착하는데 이국 표준주의, two power standard라는 게 뭐냐면 2, 3이 합친 배보다 더 많이 갖자. 무조건 2, 3위가 갖고 있는 함정수보다 더 많이 갖자. 처칠이 영국 해군을 총 담당하는 장관이 되는데 처칠이 되게 야심찬 개혁을 합니다. 해군이 파괴된다면 영제국은 꿈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라는 그 신념을 갖고 있어서요. 함정들이 전부 석탄, 증기기관이 석탄이었는데 그걸 석유로 바꾸죠. 처칠이 이런 말도 했나 봐요. 400년 동안 영국의 외교 정책은 대륙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지배적인 세력과 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을 이해하려면 이제 영국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유럽에서 프랑스가 세죠. 그럼 영국은 프랑스랑 손을 잡는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야, 그지? 나폴레옹 세졌네? 그럼 우리 나폴레옹 손잡자. 이렇게 영국이 가질 않아.
나폴레옹이 세죠? 그럼 나폴레옹 반대랑 손을 잡는 거야. 독일이 세죠? 그럼 독일 반대랑 손을 잡는 거야. 아, 소련이 세죠? 그러면 소련 반대랑 손을 잡는 거야. 영국은 늘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럼 우리 알 수 있잖아. 이게 만약에 국제 지정학의 어떤 그런 룰이라면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셀 때 미국은 일본 손잡아? 일본 반대하고 손잡았지. 그럼 지금 중국이 이렇게 세죠? 그럼 누구랑 손잡겠어? 중국 반대랑 손을 잡겠지. 그게 옵쇼어 밸런서의 행동 영역이에요. 근데 이거를 엘리트들끼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이거를 대중한테 얘기할 때는 설득이 안 돼. 대중한테는 이게 늘 합법적, 도덕적 명제로 바뀌어야만 되는 거야. 근데 독일이 또 잘못을 해. 멍청한 짓을 해, 저 비렐름 2세가. 그러니까 키신저가 쓴 책에 보면 비렐름 2세가 영국 사촌들하고 같이 컸거든요. 근데 승마나 뭐 이런 거에서 늘 열등했던 것 같아, 사촌들한테. 우리가 제일 비교 대상이 형제거나 사촌이잖아, 그지? 그 전부 이렇게 다 왕자님들, 공주님들이라면 그게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그 대비가 훨씬 더 심하지 않을까? 저 새끼는 왕자인데 저렇게 잘생기고 저 새끼는 왕자인데 저렇게 싸움을 잘해. 원래 왕실은 싸움을 잘하는 그런 키가 있어야 되잖아. 말도 잘 타고 그럼 교육을 받을 거 아니야. 근데 비렐름 2세가 손인가 하나가 장애였나 봐. 그러니까 잘 못했지. 그래서 좀 놀림을 당했나 봐.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인격을 놓고 보자면 비렐름 2세가 이렇게 자기의 그 외가 쪽하고 이렇게 악을수 경쟁했던 이유가 열등감 때문이라고 하는 설명이 있어. 현실주의자들 설명은 아니야. 근데 이 비렐름 2세가 영어로는 윌리엄인데 윌리엄 2세가 아버지 죽고 나서 왕이 딱 되자마자, 형제가 딱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비스마르크 자른 거야. 왜냐면 자기가 해보겠다고. 비스마르크라는 존재가 너무 독일 통일을 갖고 왔던 재상이죠. 명재상. 무려 수상을 30년 가까이 하죠. 이 비스마르크는 등소평 뭐 이렇게 비슷해. 등소평이 자른 수상은 주은내가 아니라 조자양이에요. 조자양은 그 등소평이 키운 그 개혁파였는데 후효방이 죽고 나서 천안문 사태를 해결을 못하니까 잘려가지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20년인가 살다 죽어요. 불행한 사람이죠. 비스마르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등소평 같은 사람이지, 독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나대면 러시아하고 프랑스한테 협공당한다. 근데 그 당시에는 독일이 그만큼의 힘이 없으니까 나설 때와 안 나설 때를 잘 구별해야 된다. 뭐 이런 걸 갖고 또 처신도 그렇게 하니까 본인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죠? 사방에 적만 들고 막 이랬으면 이거보다 수명이 짧았겠지, 본인도. 근데 어쨌건 이 젊은 황제한테는 안 됐던 거죠. 젊은 황제가 이제 자아가 크니까 이제 비스마르크 할아버지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잘라버렸어. 헬리키스는 이렇게 쓰네요. 비스마르크 이후로는 절제가 독일인들이 가장 부족한 미덕이 되었다. 폰 빌러라는 외무장관 나중에 수상이 되는데 비렐름 2세가 세운 사람이 비스마르크 대신에 폰 빌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인들이 한 이웃에게는 땅을, 다른 이웃에게는 바다를 내주고 스스로를 위해서는 순수한 원칙이 지배하는 하늘을 예약해 놓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땅을 내준 건 러시아를 말하는 거고 바다를 내준 건 영국을 말하는 거겠지. 그러나 이제 그런 시절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그늘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허나 우리도 이제 아늑한 양지의 한 자리 잡으려 합니다. 이런 걸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말 안 해도 독일이 세지니까 프랑스, 러시아, 영국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말까지 하는 거지. 그래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트리플, 이게 뭐 불어올 건데 안탕테? 뭐 이러는데 삼국 협력이라고 우리나라는 번역하더라고요. 그냥 고유명사로 좀 대문자로 앙탕테 쓰면 이 당시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러시아, 영국의 협력을 말합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서로 원수면 원수지. 영국하고 프랑스가 우리하고 일본 사이보다 뭐 나쁘면 나빠지 좋을 이유가 없는 나라거든요, 여가. 우리 임진왜란 몇 년 했어? 몇 년 안 했잖아. 근데 100년 동안 싸운 애들 아니야? 또 영국하고 러시아하고 뭐 사이 좋을 리가 없잖아.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영국이 저 멀리 있는 데 와갖고 일본하고 손을 잡잖아. 러시아 견제하려고. 그런 이 세 나라가 협력을 하게 된 거는 바로 독일이 자초했어요. 왜냐하면 모로코 위기를 만듭니다. 모로코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거에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거기에 술탄을 꼬드겨가지고 프랑스한테 대들게 해요. 왜냐면 프랑스가 위상이 되게 약해졌어. 근데 프랑스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자신이 그 국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하고 실제 실력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예요. 유럽이라는 게 뭐냐면 독일이 무등을 태우고 그 위에서 프랑스가 큰 소리 치는 게 바로 이유야. 어느 날 이런 날이 올 거야, 독일이. 내 편에서. 그때도 그랬어.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프랑스가 허장성세라는 걸 아니까 이제 식민지 하나 흔들어가지고 이제 치욕을 줬죠. 그래서 그거는 이겼는데 그렇게 되니까 영국하고 프랑스가 영국이 원래 고립을 추구하지 프랑스하고 우리가 동맹까지 가야 돼? 아, 그거 싫은데?
근데 프랑스가 막 구애를 막 하니까 이제 했어. 근데 사실은 있잖아.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세계 질서를 세팅하는데 한국전쟁이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베트남 전쟁과 연결을 하잖아. 이게 참 우리나라가 이게 선택받은 민족인지 섭리인지 이때도 역할을. 우리나라의 명성황후께서 러시아하고 가까웠잖아요. 일본이 청나라를 팍 쳐가지고 산동반동가를 따냈는데 러시아가 일본 하려고 독일하고 딱 해가지고 일본을 그 당시 약했으니까 이렇게 눌렀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득 가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고종황제와 그 일파들이 러시아에 막 가까이 가니까 일본이 맘먹고 러시아하고 한번 붙었어. 근데 일본이 세계 무대에서 아마 러시아하고 붙었다면 일본이 달렸을 텐데 일본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 아니었어. 러시아는 강대국 반열이 있었고. 근데 이게 러시아가 이 극동함대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오고 영국이 막 방해해놓으니까 바다는 영국이니까 막 문 안 열어지니까 빽 돌아가지고 오느라고 힘 다 뺐는데 이제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깨졌잖아. 그지? 러시아가 깨지니까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의 공동의 적이 러시아예요. 왜냐면 러시아는 원래부터 팽창주의적이거든. 러시아가 힘이 너무 약해진 거야. 힘이 너무 약해지니까는 불가능한 동맹이 만들어진 거야. 영국과 러시아. 아니 러시아를 견제하겠다고 일본하고 손을 잡았는데 일본이 러시아를 깨지 못한 거야. 일본이 러시아를 개박살 내니까 영국하고 러시아가 동맹이 맺어져요. 그게 1차 대전에 이제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뭐 원한 건 아니지만 이게 지구가 역사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돌아간 거야. 한반도 때문에 일어난 러일 전쟁의 결과로 불가능한 동맹이 일어나고 그 불가능한 동맹 때문에 1차 대전이 터지고 1차 대전 때문에 정강기에 그 금융 혼란이 오고 정강기의 금융 혼란 때문에 나치가 탄생하고 나치가 탄생해서 2차 대전이 오고 1차 대전이 끝나니까 일본이 망하고 우리가 독립이 됐는데 어정쩡한 독립이어가지고 다시 6.25가 터지고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우리의 존재감이 크다. 우리의 프레전스. 와, 봐봐. 우리 때문에 결국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강대국인 줄 알았는데 체면을 구기니까 영국이 러시아를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숙적인 러시아하고 손을 잡는 거야. 비스마르크는 어떻게 해서든지 프랑스하고 러시아를 떼어놓는 것이 독일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자존감이 약했던 비렐름 황제와 그 측근들은 해보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 인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별 의미는 없지만 그것도 뭐 우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지. 영국의 위대한 고립이 무엇인지 고민해 봅시다. 이것은 바로 미국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바로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국은 원래부터 선조들이 절대 유럽에 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그 전통 때문에 프랑스하고 동맹을 맺었을 때도 일시적이라고 자꾸 강조했어요. 프랑스 외교관들한테. 이거 일시적이야. 이거 일시적. 독일이 저 새끼들이 너무 저기 사나우니까 하는 일시적인 거야 이런 거지. 프랑스는 자존감을 내려놓고 자존심 내고 영국에 손을 내밀었는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하는 가정이야. 비렐름 2세가 자기 외가인 영국한테 내가 외가랑 싸우겠냐? 그냥 잘 지내자 이렇게 했다면 이 세상에 안 일어나고 영국 제국주의가 몰락하는 일도 없었다. 뭐 이런 거지. 근데 실제로는 마지막에 막판에 이 전쟁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아서 영국의 이쪽에서 독일한테 노란 손수건 흔들립니다. 그걸 할단의 미션이라고 하는데 해군 장관이 독일에 갑니다. 독일에 가서 비렐름을 만나서 우리가 중립을 지킬 테니 너희들도 중립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렐름 황제가 콧방귀를 끼면서 우리가 왜 너희랑 그 대신 그럼 해줄게 했는데 너 내가 저기 프랑스하고 러시아하고 깨박냈는데 그 말은 그렇게 안 했는데 거의 그런 뉘앙스였게 할 때 너 중립 지켜 그러면 네가 보장하면 나도 중립이야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까지도 독일하고 안 싸울 방법을 찾았지 영국은. 자기네 문제가 아니니까. 프랑스는 어떻게 쓰는지 영국을 손잡아. 그래서 이 사파가 뭐냐면 이게 비렐름 2세고 이게 영국 신사잖아. 이게 프랑스를 상징해. 근데 이제 그림이 이제 프랑스의 거리의 여성. 이 비렐름 2세가 이제 너희 둘이 붙어봐야 별거 있겠어? 이렇게 하는 그런 풍자를 하는 거죠. 이때 비렐름 2세가 자기 사촌 집안인 영국 제국하고 잘 지내야지 왜 싸우면 되겠냐라고 했다면 역사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영국의 고립주의는 믿을 수 없는 영국인이라는 말을 낳았습니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정학이라는 게 공부해보면 너무 재밌는 게 놀랍게도 사람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그게 지리에서 오는 어떤 그런 파워가 있는지 영국은 지금도 저래. 지금도. 브렉시트. 그죠? 이탈해버리잖아. 그래서 브렉시트 일어났을 때 또 유럽의 엘리트들이 뭐라 그랬어? 이 믿을 수 없는 놈들. 영국은 역시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됐거든. 우리는 가능한 한 유럽 대륙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영국의 무게를 실어주는 것 이외에 유럽 대륙에서의 균형의 축을 회복할 가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 아닌 한 특히 대륙에서의 지상전에는 결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19세기 이후에 영국이 유럽에 군대를 파견한 사례는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강대국으로 만들었을 때 프랑스를 저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고요. 비렐름 2세 지금 말한 비렐름 2세의 독일을 저지하려고 이사했었고 발을 빼요. 그래서 또 그 유럽 대륙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정강기 동안 영국은 이렇게 멀리서 봅니다. 알아서 좀 해, 알아서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 히틀러의 독일을 저지하려고 처칠이 들어갑니다. 영국은 또 이빨 빠진 호랑이 됐는데 소련을 저지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으니까 영국만 그래도 제대로 된 군대가 있었고 독일 다 박살났고 프랑스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미국의 요청도 있었겠지만 서베를린에 영국 군대가 진주합니다. 오랫동안. 그 외에는 무려 80년 이상 유럽 대륙에 간섭하지 않는 자기네들 말로 스플렌디드 아이솔레이션, 위대한 경이적인 고립을 지켜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국이 신사라는 말을 한다거나 뭐 사력 있게 행동한다라는 표현도 아마도 영국의 외교 정책이 이렇게 오랫동안 영국의 제국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싸움에 말려 들어가는 걸 억제했기 때문에 이제 붙은 이름 같아요. 사실 이 당시에도 막 유럽 데리고 막 여기저기서 막 계속 터지고 그랬거든. 이것은 영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미국이 선택할 외교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적인 거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피터 자이아는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에 미국 없는 유라시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신간에 나왔는데 신간의 제목은 The End of the World야. 미국이 철수하고 유라시아 대륙은 이제 완전 혼동으로 들어간다는 좀 과격한 주장인데 피터 자이안의 주장은 글은 읽을만 합니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나는 동의는 안 해.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나는 또 다른 생각이 있는데 이 피터 자이안은 유로아시아로부터의 미군의 철수를 가장 우아하고 가장 재밌고 가장 희극적으로 해낼 수 있는 대통령이 트럼프라고 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근데 이제 단명했죠. 어쨌건 사면했는데 우리가 관찰해 보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트럼프보다 더 트럼프적인 게 바로 바이든의 집권 2년이었어. 바이든이 미얀마에 대해서 뭐 했어? 바이든이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뭐 했어?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뭐 하고 있어?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게 암담해요. 미국이 영국처럼 이제 그 옵쇼어 밸런서 역할을 하면서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뭐 싸워봐. 하는 거지. 그 니네 문제 막 똑똑하고 뭐 알았어 뭐 하는 거지. 그럼 지소미아라는 말 들어봤겠지만은 오바마 대통령 때 동아시아 리밸런싱 하면서 가장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가장 많이 추진했던 게 뭐냐? 한국하고 일본의 화해야. 한국하고 일본이 화해를 해야지 되는데 이놈의 두 나라가 화해를 하니까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먹히질 않는 거야. 심지어는 미국이 관찰해보기에 한국하고 일본은 서로를 미워해가지고 특히 한국이 그러는 건데 중국하고 편먹을 가능성도 있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비트코인의 지정학이라는 이 강의를 만든 것도 사실 피터 자이안이 던진 이 화두 그리고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기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생각할 거리를 주기 위해서인데 영국이 거리를 유지했지만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때는 그러지 못하고 개입을 했다가 영국 자신이 망합니다. 영국이 또 살 기회가 있었어. 2차 세계대전에 안 들어갔으면 됐어. 또 들어가서 그나마 있었던 제국까지도 헌납을 합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는 잘한 선택인지 못한 선택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영국의 관점이 있을 거고 또 인류 보편사라는 관점도 있을 텐데 영국의 제국주의는 워낙에 제국주의의 그런 금자탑 비슷하기 때문에 아깝죠. 그 제국주의가 이렇게 타향길에 접어들어서 모든 게 다 없어졌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영국의 제국주의의 그 그늘 아래에 있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 모든 좋은 것과 모든 나쁜 것들의 기원이 바로 유럽이야. 우리가 왜 유럽의 지정학을 공부해야 되냐면 한반도하고 일본하고 중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설명할 수 있는 외교적인 틀이라는 걸 만든 적이 없어. 쉽게 말해서 외교관도 없었고 대사도 없었어. 주권이라는 개념도 거의 없었어. 유럽 애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주권이라는 개념도 만들고 국제법이라는 개념도 만들고 대사관도 보내고 대사관도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중국이 중심이고 중국에 그냥 가끔 조공하고 이렇게 보내는 게 외교의 다였고 일본은 아예 오랑캐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식으로 그렇게 단순한 외교가 아니잖아. 안 통하잖아. 뭐 이렇게 여러 나라가 이렇게 막 플레이를 하는데 그 플레이의 어떤 그런 방식이나 프로토콜이나 정당성이나 지금 쉽게 말해서 많은 국제적인 무대에서 왜 푸틴을 욕하냐면
국경이라는 개념이 되게 신성시되는 개념인데 그거를 침공했으니까 일단 뭐 이쪽에서 침공했는데 침공한 것도 아니고 침공했으니까 일단 국제법 위반이거든. 이게 굉장히 강력해. 이게 아까 법과 도덕을 내가 되게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는 게 우리 인간은 되게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상주의가 현실인 거야. 내가 지금 막 모순된 얘기를 막 이상주의를 막 연락 까놓고 이상주의가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진짜 현실주의거든. 진짜 현실주의는 편협하지 않아. 진짜 현실주의는 이상주의마저도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이 드넓은 이 현실주의의 이 사고의 세계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 다음 주에 봐요. 네.